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연초부터 이게 큰 이슈 중 하나가요. 한미 핵대응 연습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핵전력 공동기획 공동연습과 운용이냐, 확장 억지 강화 검토냐, 또는 정말 핵전쟁 연습이냐, 이 표현과 뉘앙스는 다르지만요. 어쨌든 북핵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한다. 이런 점은 또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자, 정부 여권, 보수층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격언이 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자, 이게 옛 로마 제국 시절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근대 전쟁 사상가로 알려진 클라우제 비츠는요, 이 전쟁이란 또 다른 정치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실패하면 결국은 원시적인 폭력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상자가요, 각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집계만 그런 거고요. 여기에 또 민간인 사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AJ 머스트의 말입니다. 평화의 시나리오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자, 그리고 신년 특집 보수의 품격.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건 본부까지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제부터 저희가 날리고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쏘는 커피, 최영일 커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역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소중한 청취 의견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입뉴스 시작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용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첫 출연이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네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네네. 그다음에 나온 지시 상황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이 남북 정상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룬 그런 9.19 군사합의 내용, 이제 북한에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이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토 침범하는 도발이 다시 일어나면 이 효력 정지까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9.19 군사합의 계속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네. 여당 내에서도 이거 폐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온 상황이었고, 무인기 대응에 있어서도 결국 군사합의를 어긴 거는 북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군부대, 전방 군부대 방문해서는 이게 당장 우리가 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시키거나 뭐 그만하자 할 필요는 없다. 예,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파기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은 뭐 이렇게 효력 정지 검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킬 때 그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사실상 북한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고, 아울러 이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 창설, 또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해라, 뭐 이런 체계 구축을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9.19 군사합의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추석 전에 이제 참 그때는 이게 기쁘게 서해에서 이제 어떤 우발적인 촉발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북한이 너무 지키질 않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계속 군사합의 위반이다,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효력 정지하면 위반이라는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지상과 해상, 공중,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군사적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합의였고 네. 어떤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예. 그런 합의를 해낸 건데 이게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고 이제 효력 정지 위기에까지 이제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우리가 9.19 합의를 효력 정지한다고 해도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어떤 자신들의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 영해나 영공으로 예. 도발했지만 사실 우리가 북한 쪽으로 그렇게 하는 적은 물론 이제 아주 격렬한 도발이 있을 경우에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한 적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북한 쪽으로 그런 식의 도발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좀 의미와 효력이 있는지도 네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를 봐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연초에 개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른바 차출설을 좀 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 이거 명확한 거죠? 네, 이제 어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각설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네네. 알려주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거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뒤숭숭한 분위기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또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 그러니까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각 부처의 모든 구성원 민생에 매진해달라. 또 부처별 민생 현안에 주력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도 이 개편 이런 얘기 이제 연초에는 안 나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편이 당장 있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결국에는 지금 진용을 갖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2년차 운영을 해가겠다. 이런 의지를 읽힐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권 2년차 개각설이 지난해부터 계속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면서 언제 그러면 개각이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연초 개각은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정부 조직을 좀 다잡는 그런 효과도 노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인사가 아니고 상황이 돼야 하는 것이다. 저 그러면은 이영권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연초는 언제까지입니까? 글쎄요.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대략 분기별로 보지 않을까요? 분기 정도. 한 3월. 1분기. 예. 3월. 자, 그래서 이제 3월 8일이면 이제 지금 여당이 전당대회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또 장관들이 정치인 장관들이 이제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하려면 네. 연초에 또 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 하마평에 올랐었고 네. 권영세 장관도 네네. 통일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당권 도전의 얘기는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지역구가 용산이다 보니까 용산 이제 이태원 참사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좀 이 당대표로 나가서 용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질문을 어떻게 받으면. 하겠느냐 그 부분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제 부동산 사정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 오늘 기자들에게 이 대표 나갈 생각 1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네. 선을 긋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관 차출은 안 되는 거고 오늘 윤 대통령이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새해부터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관련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수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 올해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해서 성과를 체감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을 장관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죠. 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실 지금 개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구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문제 때문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1월 2일에 있었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그 책임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책임을 물어야지 나온 것도 없는데 물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임을 한다면은 탄핵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문회와 별개로 이상민 장관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참사 예방 실패 명확하고 책임 회피도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특수본, 특별수사본부가 행안부와 서울시 등 그동안 얘기했던 윗선 수사 가겠는가? 뭐 2달이 이제 지났는데 말이죠. 이 상급 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컸는데 이거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냈다. 이런 보도가 보이는데 네. 맞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 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러니까 재난안전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여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의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책임을 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 책임을 집중적으로 묻고 여기에 대한 집중 수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구속 기소를 통해서 법적인 판단도 그렇게 받게 하겠다라는 게 특수본의 지금까지 정해진 입장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볼 때 이거를 행안부까지 또 서울시까지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법상 안전관리 체계상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특수본의 이제 논리인데 이게 이 재난관리 안전 기본 계획은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이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동에 한정된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서 특수본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국에는 뭐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선모 용산서장 등 관계기관장과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네.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끝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지만 뭐 계속 나오는 얘기는 특수본의 이런 입장 미리 예견된 게 아니냐. 어차피 법으로 법의 잣대로 들이대다 보면은 결국 처벌받는 사람은 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수요일 이제 2부 마지막 코너가 수사본부인데요. 사건본부인데 여기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 교수가 나오셔서 계속 이 이제 경찰 체계 문제를 지금 짚으셨거든요. 네. 오늘 한번 또 후반에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수본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가 늦게 시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들이 이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상 국정조사가 절반의 기간밖에 하지를 네네. 못했고 그 기간 안에도 자꾸 뭐 신현영 의원 관련 논란이라든가 불필요한 질의들이 반복되지 않았냐. 그래서 기간 연장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많이 제시했는데요. 어제 그 민주당 그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유족분들이 가지고 온 유족들의 의문점이라는 문건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참사 당일에도 의문점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네네. 거예요. 일부 유족 같은 경우에 그 고인이 된 자신의 가족의 시신을 인계받았을 때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타살이나 이런 사건도 아니고 네네. 재난인 게 이미 확실한 상태였는데 그때도 예.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뭔가 검시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예. 옷까지 벗기는 것 아니냐.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설명해달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한 네네네. 거거든요. 이게 뭐 법적 처벌을 해달라는 게 예,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조사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조사 기관 보고 끝났고 원래 이번 주부터 청문회인데 네. 오늘이 1차 청문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야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달랐어요. 오늘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나왔고 네. 윤희근 경찰청장도 나왔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마약 관련된 이 활동, 예방 활동, 뭐 이걸 막기 위한 그런 활동 때문에 네. 제대로 인파 관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기간 보고 때 지적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캐 물었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임재 전 서장의 그 행동, 동선 이런 걸 문제 삼았는데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CCTV에 보였던 정말 뒷짐지고 걷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1시간 넘게 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하는 그 동선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이제 초반에 용해인 의원의 그러니까 지난 기간 보고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몰래 촬영 의혹 이게 좀 도마에 올랐는데 여당이 문제 제기했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 의원 보좌진이 기자처럼 가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몰래 촬영했다. 원활한 국정조사 진행 위에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용해인 의원이 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촬영 지시한 건 아니지만 이 사안으로 기간 보고가 좀 파행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뭐 우상호 특조위원 이 위원장이 조금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재하면서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분위기도 여야가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유족들도 오늘 방청하면서 이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경찰들을 향해서 좀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과연 유가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이나 아니면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고 있느냐, 청문회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여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1월 7일이 국정조사 마감이란 말이죠. 이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 지금 또 여당은 소극적이고 이영근 의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당에서도 이 국정조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저께부터는 이렇게 발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특위위원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 기간 연장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나가겠다 그랬는데 방금 박정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용해인 의원 사퇴를 약간 조건처럼 걸고 있는 측면이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에게 좀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이게 일종의 그 몰래 촬영을 했으니까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주장을 오늘도 이렇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회의를 열어야 기간 연장을 합의를 하는데 지금 본회의 자체를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 저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기간 연장이 되겠느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당 측은 국조특위 연장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3차 청문회를 위한 연장은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은 국조 기간을 연장해서 3차 청문회까지 열어야 한다. 지금 2차까지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날짜가 뚝 끊어집니다. 자, 꼬여있는 국조 기간 연장뿐 아니고요. 지금 연말에 처리 못한 일몰 법안 처리. 지금 1월 임시국회 소집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게 변수인데. 자, 박 기자님 어떻게 풀립니까? 그러니까 일몰된 안전임제 연장 법안, 뭐 정부조직법, 노랑봉투법 여러 가지 처리할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1월 임시국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여야가 그래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기간을 꼭 한 달 할 필요가 있냐. 필요한 기간만 딱 정해서 그 기간만 딱 해서 사법적으로 뭔가 좀 피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어떻게 할지는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정부조직법하고 국조기간 연장 등등을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이 쟁점을 좀 풀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제일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좀 연계해서 가지 않겠느냐. 또 거기다가 안전임제도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한다라는 정도까지 합의해서 1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쟁점은 역시 이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이란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예정이 없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냐. 방탄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과 기간 여기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오늘 어떻게 있을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또 여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내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은 이 국조 기간이 연장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상황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7일이 이번 주 후반이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이번 주 안에 뭔가 연장할 건지 말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12시 39분을 넘은 시간입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요.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정오 이후 교통량 줄었습니다. 정체 구간 대부분이 짧은 편인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에서 상일 나들목 사이 정체고요. 이후 성남요금소에서는 4차로 막고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청계요금소에서 청계터널 사이는 3차로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앞을 잘 살피셔야겠고요.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4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북대구 부근 1차로에 낙하물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신탄진 휴게소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고 이후 서울시 구간 양재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정체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7km 간 정체가 꾸준한데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청취자 4867님께서 광주 시내 마을버스 777번에서 승객들과 함께 즐겁게 애청합니다. 운전 중일 때 참여를 자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휴무일에는 집에서 애청합니다. 자, 최영일의 수사본부 사랑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오늘 마지막 코너 사건본부를 네. 잠깐 수사본부라고 말씀드려서 그게 약간 이제 딱 꽂히신 것 같아요. 네. 수사본부 아니고 시사본부로 알고 계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어제부터 계속 최영일 커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청취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수도권 연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박 회장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전당대회 핵심 키워드는 윤심 아니겠습니까? 네.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상현,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범친윤 후보를 중심으로 범친윤. 수도권 출마론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또 수도권 의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수도권 연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장 연대에 이어서 수도권 연대까지 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 의석수가 총 121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보면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수가 19석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수도권에 이 중진 등등 포함해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수도권 민심을 흡수하는 게 외연 확장과 통합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지만 김기현 의원,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김장연대의 주인공들은 여기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남권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총선을 이기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데 참 한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구민을 무시한 폐륜적인 발언이다. 또 허장성세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이 김장연대 주역 두 사람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또 비수도권 출신 지역구 의원이죠. 김기현 의원은 울산, 장제원 의원은 부산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수도권 출신 의원과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연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반박을 했는데 2012년 장제원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게 적진 출마를 요청하지 않았냐? 이걸 또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장 의원이 간파급 후보 주자들의 과감한 승부수에는 뭔가 반드시 잃어보려는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나라당은 안주하려고만 한다. 안주하면 지켜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동현 전 최고위원, 뭐 부산 영도구 출마설, 손학규 전 대표 강남 출마설, 그러니까 이런 민주통합당 유력 주자들이 한나라당 강세 지역에 출마한다 이런 설이 나와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받아서 썼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소장파였던 장제원 의원이 이젠 꼰대가 됐는지 격전지에 뛰어드는 기계를 폐륜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 참으로 통탄한 노릇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매일마다 쏟아지는 말을 보면서 정말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칠어지고 있어요. 네, 한 채 물러섬이 없어 보입니다. 네. 연대들이 만들어지고. 자, 그 외에도 지금 또 이제 뭐 친윤 그룹, 범친윤, 뭐 과거엔 비윤이라고 했는데 또 반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따가 이거 2부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좀 꼼꼼하게 당내 상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이제 검역 조치가 강화가 됐죠.
어제는 이제 홍콩발, 마카오발도 포함된다. 이런 또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보니까 어제도 이 이영권님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월 2일에 이제 첫날이었는데 네. 그날도 61명. 양성률이 그 검사하신 분들 대비해서 한 5명 중 1명꼴이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어제도 중국발 입국자에서 73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고요. 예, 예. 양성률로 따져보면 검사 받으신 분들 중에 26%로 이게 양성률도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더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사실 또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또 무증상인 상태에서 양성을 네네. 받았다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이 격리시설, 임시격리시설은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이미 넘쳤잖아요. 벌써 130여 명이 지금 네네.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틀 만에 포화가 돼서 당국이 일단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예. 하는데 과연 격리가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이런 강력한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가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부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한 16개 나라가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 미국, 캐나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네. 이런 보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네. 이 중국 승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임시생활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마련한 이 임시재택 격리시설 호텔에 도착을 해서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사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상황이 됐고 이 폐쇄로 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네네네. 이후 경로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 확진된 사람이 지금 도주를 했다.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경로에 따라서 뭐 코로나19가 또 퍼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여러 가지 상황이 걱정되는데요. 이걸 왜 꼼꼼하게 막지 못했을까? 이 현장에 요원도 있었는데 왜 차단을 못했을까? 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막으려고 검역을 강화했는데 네. 오히려 양성 환자가 달아나서 그럼 어디서 어떻게 또 확진이 퍼질까 이게 우려인데 지금 또 역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중국, 홍콩, 마카오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인접지다 보니까 같이 이게 강화가 됐는데 중국처럼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제 항공 편수까지 좀 줄이거나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고 입국 전에 이제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48시간. 그렇습니다. PCR은 48시간, 이 전문가용 신속항공 검사는 24시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일단 시민들도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한국 여행을 원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 그래요. 해외 여행 중에. 그런데 이제 한국이 거의 봉쇄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특히 비자 발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실망감을 표출하고 또 얼마 전에 이 중국 외교부에서는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어야 된다. 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 좀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따져보면 우리 한국 언론 보도에서도 이런 점들을 다 왜냐하면 중국은 또 최대 그 교역의 대상이자 또 여행도 많이 오가니까. 근데 정작 중국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자는 안 풀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통계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불투명해서 지금 중국의 불신을 먼저 걷어낸 일이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달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겠죠. 네. 자, 여기서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제외됐다. 지금 정치권이 이제 이게 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직전 교육과정에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란 이 용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4.19 혁명에서 이제 바로 6월 민주항쟁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58명이 이제 뜻을 모은 그런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의원들은 공동명령을 낸 기자회견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5.18 민주화 운동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서슴없이 도려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는데 그중 5.18 민주화운동만이 이번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성취 기준에 명시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 바 있는데 하지만 이번 2022 교육과정 발표 이거는 직전인 2015년과 비교해봐도 심각하게 후퇴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개정을 다시 한번 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 이게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광주 묘역을 여러 차례 이제 찾아서 사죄하기도 했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헌법 전문에 그렇습니다. 담겨야 한다. 이건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의 한 자락이 합의되고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왜 이게 삭제됐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랍니까 교육부는? 교육부는 이게 이제 어제 보도가 처음 되는데요. 보도 나온 직후에 어제 저녁쯤에 이제 입장을 내서 의도된 삭제가 아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개정 교육 과정에는 뭐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라서 네. 길게 서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단어가 하나 빠진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에 이 개정 작업을 시작할 때 구성됐던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진도 네. 처음에 초안을 낼 때 이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져 있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니까 더 강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간소화 단계라는 걸 강조를 했고 빠져서 우려가 있다면 추후에 교과서를 이제 집필하는 단계 이게 2024년부터 적용이 돼서 교과서 집필이 시작되니까 그때 각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교육부가 일단 해명을 했는데 사실 이미 이번 개정 교육 과정이 고시가 되기 전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넣기 원래는 그냥 민주주의였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걸 넣기 위해서 그 연구원들의 의견 묵살하고 운영위 위원들의 의견도 묵살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의도적 삭제가 아니라는 게 맞느냐? 근데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제 담도록 하겠죠.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을 인정한 셈이니까요. 자, 서울시 서울도서관이 위탁 운영하는 전시공간 전시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복합 문화공간에서 열린 민간 전시의 일부 전시물이 뭐 이태원 참사, 화물노조 파업 이걸 언급했다는 이유로 철거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게 이 지난달 29일 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에서 개막된 예술과 노동 전시회 선보이려던 공개 법정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이 아카이빙 자료전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 취지문에 보면 뭐 이태원 참사와 화물노조 파업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논란이나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전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난해 있었던 뭐 이른바 윤석열차 그 만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과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다시 한번 올해도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좀 신나는 노래네요. 정치자 0223님. 청취율 조사가 온다면 최영일의 시사본부 외치겠습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박상철의 무조건 들려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필요할 땐 말을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거 잘 아시죠? 이 속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개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본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저분한 도랑을 깨끗이 치우던 중에 뜻하지 않게 가재도 잡게 되었다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랑을 치우고 나면 지늘게 숨어있던 가재도 없어지게 되니까 그 후에 가재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속담처럼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으로 항상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되다라는 관용구도 있습니다. 본말은 사물이나 일의 처음과 끝 또는 사물이나 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뜻하는데요. 이 관용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거나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뀐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입 아래 코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역시 일의 순서가 바뀐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입 아래 코와는 다르게 반대로 코 아래 입이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것을 뜻해서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친자매처럼 지낸 코 아래 입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월요일부터 기승을 부리던 한파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5.7도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높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서 서울이 2도, 대전 5도, 강릉, 광주 7도, 부산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 아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 토요일엔 0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만큼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이어지는 강원 영동은 지금 습도가 2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메말라 있고요. 경상 동부에도 건조경보가, 그 밖에 경상권과 전남 동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위험이 커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낮 동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8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안보 무능을 말폭탄으로 감추려다가 급기야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용어가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쏘는 커피, 이른바 최영일 커피를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청취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인데요.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뭡니까? 오늘 인터넷을 참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인데 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학생의 조부상을 인정하지 않은 교수가 자신의 강아지 임종을 위해서 휴강을 했다. 아니, 학생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상 때문에 수업 빠져도 될까요? 안 돼. 네. 나는 강아지 임종을 지켜야겠으니 휴강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란 곳에 올라온 게시글이에요. 이 글이 조부상 출결 불인정 교수 대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글쓴이 A씨가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때문에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교수는 거절을 했고요. 그럼 또 공결이라고 해서 예, 이제 결석했지만 이거는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출석으로 쳐주잖아요, 보통? 네, 보통은 이제 코로나 걸려도 그렇고 이제 상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A씨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차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해요. 그런데 이건 교수 재량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 학교 학사 내규를 보면은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이틀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인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교수가 재량껏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할 수도 있다. 네. 결국엔 A 씨는 이때 상중에 출석을 해야 됐어요. 출석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며칠 뒤에 교수가 어느 날 수업 휴강을 통보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강아지 임종을 지켜야 된다면서 휴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학교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자체 휴강을 할 수는 없어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보강 계획서를 미리 제출을 하고 미리 고지를 하고 학생들에게 또 양해를 구하고 네. 그리고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분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댓글에는 학교에 정식 항의해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을 넘었다. 성적 나오면 공론화하자. 말이 안 된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방학이 됐고 성적 다 나왔을 텐데 네. 지금 이게 이제 터져 나왔는데 학교가 어떻게 수습할지 이것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대목인데 야, 그래요. 요새 반려동물 소중하죠. 그렇죠. 그 임종을 지키겠다. 네. 반려동물도 좀 또 장래도 있는데 그걸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예, 것도 학생의 네. 또 가족의 상도 인정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자, 중국에서요. 이 노한국 한국 불매운동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의 이제 방역 제한, 입국 제한을 일부에서 한다는 다뤄봤어요. 그 방역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이게 불매 운동으로까지 네.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SNS죠. 웨이보, 또 포털 사이트 바이두 등에는 태그로 샵 한국은 중국 여행자에게 2번의 PCR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걸고요. 네네.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논평에서 말하기를 코로나 변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많은 나라가 중국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정치 논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은 어째서 늘 중국의 자격지심을 갖고 있냐. 감히 한국이 중국을 막으려 하다니 분수를 모른다라거나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이를 중재하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네.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면 되지 싸울 거 없다. 네네. 라는 글이 25,000개 넘는 공감을 또 얻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글은 중국도 외국인 입국자에게 똑같이 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올라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 자체도 제로 코로나 네. 상당히 오랫동안 봉쇄 정책을 네. 펴서 외국인 관광객은 뭐 고사하고 네. 이 내국인들 국민들까지 고생을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과학적 방역이 일환이다. 지금 이 중국인 한 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네. 한 분이 지금 양성 환자인데 네네. 도주해서 문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또 약국에서 이제 뭐 사재기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감기약 사재기 네. 이게 좀 서로 룰을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요즘 아파트 이름이 참 길고 어렵습니다. 네. 저도 좀 다 외우기가 어려운 아파트 이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서울시가 어려운 아파트 이름의 난립을 막기 위해 손을 본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좀 이름을 좀 쉽게 지어보자. 네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옛날엔 쉬웠는데 네. 두자 뭐 땡땡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랬죠.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전국에서 이름이 가장 긴 아파트 네. 소개해드리면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 2차 숨차네요. 25글자고요. 이야. 단지 구분을 빼도 23글자고 그 외에도 울산 블루 마시티 서희 스타일스 블루원 아파트 인천 소래 논현구역 C10 블록 에코메트로 3차 더 타워 한 부동산 시장 분석 전문 회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 이름의 평균 글자 수가 9.84자였습니다. 네네. 근데 90년대 평균에는 4.2자였고 예. 2000년대 초반 들어서 6.1자였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길어지는 추세인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다들 집 주소를 못 외운다. 모르고 옆 단지 같다. 좀 이런 경우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외래어를 넘어서 외계어 수준이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시어머니 방문 횟수가 줄어든다. 부모가 자식 집도 못 찾는다. 웃지 못할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고속터미널에서 할머니를 네. 모시고 가는데 아파트 이름 길어서 어딘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아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못 오시게 하려고 긴 이름의 아파트에서 사는가 보다. 야, 설마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함정은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뭐 젊어도 이거 되게 본인도 어렵더라고요. 본인 아파트 이름을 모른다. 약간 음모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웃지 이게 못할 얘기들이 돌아다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거죠.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네.
어렵다 이건데 예. 이게 처음에는 뭐 마케팅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자신들의 특장점을 이름에 내세운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산이 근처에 있으면 포레스트, 숲이 있다. 네. 중심부에 있으면 센트럴, 네. 공원이 있으면 파크, 하버뷰, 리버, 예, 프레스티지, 뭔가 바다 물이 보인다 이거죠. 네, 여기에는 뭐 원베일리, 뭐 루센티움 여기 아이고.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또 추가가 됐고요. 네. 또 제가 본 거 중에 루체하임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했던 네. 게 루체는 이탈리아어고 하임은 독일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두 나라 말을 또 섞어버린. 네. 특이하네요. 네, 한때 이름이 좀 어렵고 외국어면 있어 보이는 듯한 인식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집값을 올리려고 이름을 바꾸거나 그런 뭐 조합원들이 그런 걸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부영 사랑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촌스럽다. 네네. 이런 지적도 있어서 뭐 이렇게 아하. 막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네네. 바꾸자 말자 막 이랬었거든요. 아이고, 옛날에 그냥 뭐 주공 그래도 아파트 가면 그러니까요. 비싸지더구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컨소시엄 형태라고 해서 네네. 여러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참여 건설사들 브랜드를 다 네. 넣는 거잖아요. 하나에. 네. 그래서 단지명이 이제 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건데. 네네. 근데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응답자 74%가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집 찾는데 헷갈린 경험이 있다라고 예. 답을 했고요. 외국어 이름이 어렵다라는 응답도 72.3%에 달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들 이렇게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름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뭐 이런 민간 아파트의 이름을 규제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쉬운 우리말 이름을 지을 경우에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 네, 이런 식인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조평론가님 네. 아파트는 이름이 길어요? 땡땡 아파트 네, 끝이에요. 어휴, 아주 좋습니다. 네. 땡땡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자, 저는 땡땡 빌라예요. 네. 네. 자, 이 영화 어벤져스에서 호크아이 역을 연기한 할리우드 스타. 아마 이름은 잘 모르셔도 얼굴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제이미 레너. 이 폭설에 갇힌 운전자를 돕다가 중상을 입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진짜 영웅이다. 이런 찬사가 쏟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제레미 레너는 현지 시간 지난 2일에 폭설로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서 눈을 치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레너는 네바다주에 살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겨울 폭풍 때문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맞아요. 일대 많게는 45cm까지 눈이 쌓였고 3만 5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피해도 네. 입었습니다. 레노는 사고 직전까지 열심히 제설 작업을 하면서 눈 속에 좌초된 사람들을 돕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본인이 가슴 외상 등을 심하게 입어서 좀 피해가 컸어요. 수술을 2번이나 해야 네네네. 됐고 중환자실을 지금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는 조금 회복된 상태라서 직접 SNS에 자신의 사진과 근황을 올릴 정도는 됐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진으로 봐도 여전히 얼굴 같은데 부상이 심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 극찬을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어벤져스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영웅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네. 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본인의 안전을 뒤로 하고 네.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다쳤습니다. 정말 쾌유를 빌고요. 예, 뭐 이러면은 정말 영화 속의 모습을 볼 때 감동도 더 커지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 뭐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묶여있던 저작권이 올해로 모두 풀리면서 네. 이제 앞으로 셜록 홈즈의 캐릭터를 저작권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코난 도일의 마지막 작품인 셜록 홈즈의 사건집을 포함해서 네. 1927년도 작품 저작권이 2023년을 맞아서 일제히 소멸됐습니다. 네네. 앞으로 홈즈를 포함해서 코난 도일 추리 소설 속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은 저작권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공연되거나 각색이 될 수 있는 거죠. 어허. 그동안에도 이 저작권 문제로 여기서 분쟁을 벌인 사례가 실제로 종종 있었고요. 네네. 원래 만료 시점은 2003년, 20년 전이었는데 이게 저작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20년간 더 미뤄져서 네. 올해 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계에서는 좀 보다 풍성한 각색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그리고 개인 인터넷 유저들도
2차 가공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2차 가공에 대한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또 저작권이 소멸한 다른 똑같은 동년대 1927년도 소설로는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여자 없는 남자들, 윌리엄 포크너의 모기 등이 있습니다. 캐릭터는 뭐 셜록 홈즈가 압도적이네요. 네. 밑도 끝도 없이 여기 셜록 홈즈 캐릭터 하나 갖다 놓고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앞으로 있으니까. 최영일과 셜록 홈즈의 시사본부 이렇게 해볼까요? 네, 괜찮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왓슨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년 특집이어서요. 또 스페셜 게스트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유승민입니다. 연초 바쁘시죠? 예, 바쁘죠. 보수의 품격. 네네네. 이 코너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품격 있게 오늘 잘 기대 부응해서 품격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말 해야 되니까 품격 있게 할 말 하겠습니다. 네, 늘 그렇게 해오셨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연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 인터뷰는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선언은 아직 안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유력하게 꼽고 있고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모신 이유가 이제 올해 새해를 맞아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그리고 코너 제목처럼 보수의 품격을 누구와 논의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유 전 의원님이 적합하다. 이렇게 아이고. 저희 제작진이 고맙습니다. 만장일치로 뽑았고요. 자, 그럼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덕담 한마디 주신다면요. 새해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마는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돌파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어려움을 예상하시지만 돌파하자. 예. 자, 혹시 유 의원님 개인적으로 새해 소원이나 이루고 싶은 계획 있으세요? 정치를 23년째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정말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100% 더 충실하고 싶고 그래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더 나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힘이지만 뭔가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3년 차 정치인으로 공동체를 낮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자, 2422님 청취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일부부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덕담도 해주시면서 유승민 전 의원 출연 기대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2023년 새해에는 아까 어렵다 말씀하셨지만 민생 경제, 안보 두 가지 분야가 참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제 정치권에서는 손꼽히는 경제통이시니까 이 올해 대한민국 경제 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성장할 거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나 투자나 수출이나 고용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1.6% 성장이라는 숫자보다는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훨씬 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뭐 숫자 자체도 저는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 될 수도 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빚 문제, 이 고금리 시대에 빚을 못 갚는 우리 어려운 기업들, 또 빚을 못 갚는 우리 가구, 개인들, 가정들, 이 문제가 저는 제일 심각할 거라고 보고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뭐 금융 불안에다가 경제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 문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은 특히 심한데
부동산 시장의 폭락 이게 영끌 비투 네네. 투자로 집을 사고 주식을 산 사람들 자산 가격 하락이 그분들의 인생에다 삶에 엄청난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런 점에서 정말 조심해서 이 거시경제든 부동산 시장이든 관리를 해나가야 네. 되는데 정부에서도 뭐 세금 깎고 규제를 풀고 네. 별 조치들을 다 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은. 근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예컨대 뭐 작년에 발표했던 270만 원 공급 대책 네. 같은 네. 거. 또 최근에 지방에다가 그린벨트 예. 규제 권한 풀 수 있는 그걸 넘기겠다라는 거.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까지 네네. 지금 사드리겠다라고까지 하는데 발표하는데 공급은 느린다. 공급을 늘린다든지 예. 그린벨트 푼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플러스 가계부채, 기업부채 우리가 보통 한 개 기업, 한 개 가구 이러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자기 소득 자기 돈벌이 이걸로 빚을 못 갚는 기업이나 개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부가 관리를 하긴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정교하게 네. 나와야 된다라는 게 하나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정부가 하겠다는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하겠다는 3대 개혁. 네. 개혁을 하겠다는 말 자체는 좋습니다. 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떤 개혁이냐, 어떤 내용이냐, 네네. 또 이게 올바른 개혁이냐 예, 이게 예. 중요하거든요. 네. 노동개혁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시간 정산 단위를 주에서 뭐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네. 늘려나가는 거. 그거는 노동계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합의해야 될 거고 네네. 더 큰 문제는 이런 노동시간 문제나 또 임금체계 문제나 네네. 정년의 문제는 전체 노동개혁 중에는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네네. 전체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이건 진짜 정부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노사정이 네. 사회적으로 큰 타협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그렇죠. 노동의 여러 가지 문제 예, 예. 우리 해고나 임금이나 시간이나 이런 네. 문제 플러스 사회 안전망에 관한 복지에 그렇죠. 관한 게 네. 이게 네. 결합이 돼가지고 그 실업자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나 비정규직이나 네.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안 보여요 예. 지금. 그냥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었죠. 네네. 나머지는 대부분이 입법 사항이니까 예.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설득하고 노동자 설득해가지고 이거는 합의를 해야 되는 예, 부분, 예.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좀 지금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네. 교육개혁은 뭐 아직 내용이 예. 안 나왔으니까요.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국회에 안을 제출한다 그러는데 저는 기다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거는 올해라도 예. 안을 만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개혁 중에 대통령과 정부가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인구 문제, 저출산 네네네. 문제예요. 제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구 정책이 추진되는 걸 보니까 예. 이게 인구 정책의 문제는 넘버원이 첫 번째 목표가 합계 출산율을 다시 올리겠다. 네. 그걸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해보겠다. 네.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이 정부는 보면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예. 거기에 적응해 나가자. 그다음에 그게 극복이 아니라 적응인 거죠. 그다음에 이민을 함부로 이야기. 네네네. 이민청을 만든다. 법무부가. 해외 사람들을. 근데요. 이민이라는 게 단순한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네. 이민이라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그렇죠.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못 갖는 게 이 위기 본질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 이고 노인 빈곤율, 자살률,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막 잔뜩 깔려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과연 외국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오겠냐? 네네네.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의지 자체는 뭐 좋습니다. 환영하는데 개혁의 하우죠. 어떻게 내용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네.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네.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자, 연말 연초에 뭐 큰 아젠다로 3대 개국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체성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 예. 짚어주셨고, 어우 지금 정말 경제 전문가처럼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 정치인이 아니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 경제 예. 프로인가 생각을 하면서 아니, 들었습니다. 정치가 뭐 네.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당장 그 중에 하나 여쭤보면요. 바로 이제 어제 오늘 뜨거운 이슈인데요. 부동산이에요. 예. 국토부가 새해에 이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구를 제외하고 기존에 묶여 있던 부동산 규제 지역, 투자 과열 지구도 있었죠. 또 조정 대상 지역도 있었죠. 이거 다 해제하겠다. 자, 이게 원희룡 장관이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치다. 효과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 그 세금 규제 푸는 거 네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고 이게 연착륙, 네.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이해되고 일부 효과는 있을 건데 네네네. 근본적으로는 이 고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결혼, 출산 이런 게 굉장히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부동산이 과거와 같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일은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는 부동산 문제는 연착륙을 위한 노력하되 이 모순적인 정책들 네네네. 공급 늘리고 예. 하는 거 그린벨트 풀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문재인 정부 때 같이 막 폭등을 하는 거 이거는 막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네. 면밀하게 정책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제일 위기는 부채에서 시작된다. 부채가 하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기업이든 개인이든 일맥상통합니다. 부채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이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게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이 지난해 12월 12일, 14일 1,000명을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우리나라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67%에 달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안보 현황, 문제점 어떻게 짚고 계세요? 저도 어제 그 한국일보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조사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2가 핵 이 무장에 한다.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거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또 미사일을 뭐 수도 없이 쏘면서 지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플러스 연말에 그 무인기 사건 이런 데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 저는 그거 자체는 우리가 안보 불감증보다는 북한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안보에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어제 그저께 그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핵 공유에 대해서 마치 미국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인트 플래닝 공동 기획 그다음에 조인트 엑스큐션이라고 공동 실행 그거를 윤 대통령께서는 핵 전력에 대해서 미국의 핵 전력에 대해서 공동의 기획과 공동의 실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말 자체로 보면 우리가 나토 있잖아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식 핵 공유하고 미국이 유일하게 핵 공유하는 게 나토거든요. 지금. 나토의 5개 국가하고 뭐 한 거의 200여 발에 가까운 전술 핵무기를 공유를 하고 있고 필요시 그걸 공동 기획하고 있고 공동 연습을 하고 공동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런 체제로 바뀌느냐 한미동맹이. 그거는 이 90년대 초반에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난 이후에 지금 30년 만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문제고 지금 한미 간에 말이 다르잖아요.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국하고 공동
기획과 실행하느냐. 네. 이러니까 핵무기 가지고 바이든이 그냥 딱 잘라서 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 대통령실은 이게 조인트 누클리어 엑서사이즈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그게 작년에 SCM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한미 국방장관 회의. 거기에 담화문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다만 거기에 없는 거는 목적어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핵전력에 대해서 공동기획 실행한다라는 말이 없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 억제라는 걸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NSC 백악관 대변인도 얘기를 했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물론 물밑으로 미국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국민들한테 그냥 감추기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한미 간에 진짜 이렇게 약간 어긋남이 없도록 긴밀하게 공조해서 언젠가는 국민들 앞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꼭 좀 밟았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9.19 군사합의 나왔습니다. 그거 뭐 없는 걸로 하겠다라는데 그거는 이미 북한이 수차 9.19 군사합의 위반해버렸어요. 위반을 했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 자체는 필요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도 줄어들고 병력도 줄어들고 국방 예산은 늘어나고 북한의 핵 위협, 비대칭 위협, 우리는 핵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스스로 북한에 대해서 내지는 중국이나 뭐 다른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러시아나 그런 위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느냐. 강군을 만들고 국방력을 가지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면 큰 코 다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안보력, 국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보수의 품격 취지에 맞는 경제,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의 또 중장기적인 전략이자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신다면 이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과 정책에. 그래서 당권 도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되시는데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많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날짜가 3월 8일 잡혔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뭐 솔직한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고 결심이 있으면 제 결심을 국민들께 밝히겠습니다. 자, 보도를 보니까 이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불출마를 점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입 말고 발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본인의 측근이 움직임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이 관측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주변에 고민과 의사결정은 유 의원님의 몫이지만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출마 권하는 쪽이 많습니까? 말리는 쪽이 많습니까? 출마는 권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요? 꼭 나가야 한다. 저와 정치를 같이 하셨던 분들 그 이제 측근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씁니다. 저는 뭐 측근이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정치를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정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고 있는데 뭐 굳이 그래 따지자면 출마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마지막 선택은 이제 제가 해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자, 그런데요, 이제 유 전 의원께 호의적인 쪽에서도 이번에 나가지 않으면 정계 은퇴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무거운 쓴소리 이런 얘기도 들린다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출마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해요. 요거 다 좀 무게감은 느끼고 계시죠? 그럼요. 제가 보니까 우리 민주당 계신 분들이 제가 출마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제일 세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못하고요. 하여튼 우리 당에도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정치가 보수가 어떻게 하면 이 기득권 을 옹호하는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 이미지를 씻어내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정치하는 그런 보수 정치, 개혁 보수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정치를 쭉 해왔는데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안 좋은 변수가 생긴 게 당원 100% 룰 결정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또 유 의원께서도 이 꼴대로 옮긴 격 아니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룰이 결정된 상황에서의 어떤 지지율 추이나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전당대 룰을 뭐 7대 3에서 100대 0으로 바꿨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뭐 유승민 방지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저를 어떻게든 막겠다. 막겠다. 저를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그런 대통령과 또 연예관들의 네네. 저는 뭐 그게 의도가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거기다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했고. 그런데 그 전당대회 룰 자체는 제가 도전하는데 아무런 그 무슨 변수가 아닙니다. 영향을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당선될 가능성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 그거야 뭐 객관적으로 뻔한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에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 제가 이 당이 23년째 보수 정당에 있으면서 이 당이 전당대회 두 번째 지금 고려입니다. 12년 전에 2011년에 제가 전당대회 출마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 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음 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정치 방향 거기 맞느냐. 그런 점에서 의미나 가치를 지금 이렇게 스스로 묻는 과정이지 뭐 말씀하신 전당대회 룰 변경 그거는 뭐 제 출마 여부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도 뭔가 이제 나간다 하면은 가능성을 이제 또 막 저희 같은 평론가나 언론을 따져보게 되니까. 뭐 많은 말씀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지금 좀 주류라고 부른다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윤 대통령의 뜻을 관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이 주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윤핵관 그룹 또는 친윤 그룹 이렇게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 이게 유 의원님에 대한 비토 여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심상치 않은데. 같은 당원인데 뭐 암덩어리 당을 나가라 이런 말 들으실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막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럼 뭐 무슨 윤리 열어가지고 당권 정지도 제명도 잘도 하더구만요. 근데 그 언론이 자유죠. 그분들의 표현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워낙 뭐 많은 욕설을 하고 이러니까 아유 제가 좀 오래 살겠어요. 욕을 하도 얻어먹어가지고 오래 살겠는데 근데 저한테 그렇게 100마디 막말을 하시는 그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는 걸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생각한다는데요. 제가 쓴소리 몇 번 했습니다.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대통령이 잘못하고 우리 정권이 잘못하고 여당이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잘하시면 제가 비판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 바이든 난리든이든 이태원이든 뭐 펠로시 패싱이든 경제정책이든 뭐든요. 그런데 저는 잘못하면 비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뭐 일심동체가 된다. 혼연일체가 된다 이러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윤핵관이라는 그 사람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따르는 맹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정치를 오래 안 해보셔가지고 정치인들을 겪어보질 않으셨는데 진짜 지금 이 시점에 진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8개월 동안 과연 잘했냐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 평가가 많은 국민들이 나는 대선 때 찍었는데 지금은 지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에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 플러스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까지도 얻는 그런 국정 대통령의 업무 수행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윤핵관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우리 보수 정권이 실패해서 얻었던 교훈,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도 배운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윤심을 팔아가지고 무슨 윤심 바라기 해가지고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워. 내가 말 제일 잘 들어. 이래가지고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요. 총선이 지면 무슨 연금교육, 노동교육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부분이 입법과 예산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내한테 와가지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맹종하고 굴종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내 성공을 원하느냐 길게 한번 역사의 흐름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봐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방송 쪽에서 말이죠. 이른바 이제 저희 보수 패널도 부르고 진보 패널도 부르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수 패널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입장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건건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른바 보수 참칭 패널이다. 공문도 보내고. 자, 이런 인물들은 보수 아니다. 가짜 보수다. 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서 나오신 김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이 국민의힘이 갈수록 꼴보수 정당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좀 2023년 새해에 대한민국 보수가 가져야 할 진정한 품격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수 품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꼴보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첫째 아까 그 경선 룰 전당대회 룰 바꾼 것만 해도 18년 전으로 돌아간 한나라당 시절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품격은커녕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저는 대통령께서도 너무 우양우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금 갈수록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대립, 갈등에 지쳐가지고 국민들 중에 중도층,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층, 무당층을 그냥 우리가 정말 마음을 얻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을 자꾸 밀어내요. 그 우리끼리 성 안에서 우리끼리 동굴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도 쐬고 산소도 들이키고 이래야지 정당이 살아나지. 이렇게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안 좋다.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보수의 품격. 오늘 뭐 이 특집 프로의 제목의 주제죠. 저는 보수는 품격 있는 보수는 그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고관 대작들 재벌집 자식이 거기 가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고 나라를 지켰던 그런 기록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록이 없는데 보수는 저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 배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가 개혁 보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보수가 그 방향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지키는 거죠.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그 보수 정치적 보수주의의 어떤 창시자 같은 분이죠. 그분이 프랑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보고 기존의 좋은 전통 관습 질서도 모두 한숨에 파괴해버리는 그런 급진적인 혁명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진정한 보수는 그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만큼 보수는 그 사회에서 정말 국민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 아까 인구 노동 뭐 이런 연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정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게 그게 보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 뭐 당명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전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여는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보수 정치를 네. 정말 품격 있게 네. 정립하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네. 진짜 보수가 뭐냐를 가지고 예. 밤새도록 토론하면서 네네. 진짜 보수는 이런 거다. 예. 우리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있으면 네네. 우리가 자유만 이야기해서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예. 왜?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도 있지만 평등도 있고 예. 공정과 정의가 있고요. 네. 성장이 있으면 복지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 인권, 환경, 법치 그중에 일부 가치들은 이 사이비 진보들이 마치 자기들 가치같이 네. 독점을 주장하는데 예. 자기들 전유물 같이 주장하잖아요. 네. 생명이나 안전이나 환경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거를 저는 보수가 외면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렇게 늘 끌어놔야 한다. 주장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은 다 지났지만 이건 좀 구체적인 질문이라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 진정한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보수 정당 내에 뭐 과거 정치인, 요즘 정치인, 미래 또 정치인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요. 지금 쏠림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고 최근에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고 또 이게 이상하게 좀 밀려난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만약 당권 도전하시게 된다면 이 인물들을 만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요즘 연대 네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정치인은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는지 스스로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저 윤핵관들 보니까 윤심이 민심이다 네. 이러고요. 또 어떤 윤핵관을 보니까 우리 모두는 윤석열을 위해서 존재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이름을 팔아서 아니면 누구하고 생각이 다른데 손을 잡고 네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한 번도 이준석 대표가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으로 나는 유승민을 위해 존재한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걸 좀 바란 적도 없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적 없죠.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모두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고 매일 자기가 왜 정치하는지 스스로 빛을 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윤심팔이를 하고 또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으니까 연대 무슨 김장연대가 그게 뭡니까? 수도권 연대도 얼마나 나왔습니다. 창피합니까? 네. 그래서 그 수도권은 그거는 총선을 이기려면 수도권에 이겨야죠. 수도권을 이기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수도권을 이기느냐 그 질문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요새 연대가 유행인데 뭐 제가 트렌디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그래 또 뭐 보니까 비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중대선거구제 나오니까 환영하셨잖아요. 네. 환영하는데 중대선거구제만 해도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요. 대통령도 그러고 저 국회의장도 그러셨거든요. 연초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뜨뜻미지근합니다. 맞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야말로 기득권을 텃밭에서 소선거구제라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호남에서 소선거구제 하고 싶고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랬어요. 신년사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그 점을 앞으로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뭐라 그런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참 보수의 품격 꽉 채워서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신년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 31세 31살의 이기영이에요. 어떤 인물이던가요?
예. 뭐 결혼 여부는 한두 번은 했을 거란 지금 보도가 나오고 네네네. 있고요. 자녀도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삶 자체가 매우 뭐 얕은 삶이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가장적, 허위적 삶이라는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생활 자체가 상당 부분 다 거짓말. 예를 들면 뭐 재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상황 자체도 많이 거짓말인데 문제는 이제 바로 이 현장을 에서 물건을 치운 게 이경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아하. 사실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지금 네네. 바로 송치된 후에 오늘 송치됐습니다만 그렇죠. 상황이 조금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묘하다. 지금 뭐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도 많이 있었고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이런 것도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분명히 반사회성은 존재하는데요. 허위적 반사회성이 존재하는 거고 일종의 이제 잔혹성이라든가 다른 반사회성 점수는 조금 낮은데 특정한 형태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는 사기를 잘 치는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기생형, 착취형, 사기형 쪽에 가까운 거짓말을 잘하고 그런 쪽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경찰이 이기영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요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는 건 4가지 정도 영역이 있는데요. 네네. 그 영역에서 특정 영역이 점수가 더 많이 나오고 고르게 높게 나오는 것보다 어떤 특정 영역이 많이 나오는 약간 중간값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판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판정 안 하지만 판정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반사회성이 있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발달했을 수 있다. 나쁜 쪽의 발달입니다. 자,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1년간 이 씨와 연락 주고받은 380여 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확인이 됐고 한 10여 명 남아있다고 하는데 자, 이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기자들 질문에 추가 피해자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그래, 어떻게 보세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요? 뭐라자면 그 앞에 한 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본인의 범죄를 저의 살인 행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의 살인 행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화시켰다는 의미고. 그러네요. 객관화시켰다는 의미는 그 말 자체의 내용적 풍부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게 꼭 살인 피해자일까 사기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추후 10여 명 정도의 상황만 있다 하더라도 이 이기영이 했던 직업이 인력 송출 관련된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약간 불법적인 건 아니라 탈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집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의 살인 행각이 보통 제가 저지른 일이 제대로 언급도 못 하는데 딱 규정하지 않습니다. 기자처럼 얘기를 해버렸네요. 놀랍습니다. 자, 이 택시기사처럼 일면식 없는 피해자. 이런 우리가 예전에 그 형사 강철중에서 벌어진 사건 같은 우발적인 살인 그런 가능성의 여지도 있어요. 그렇죠. 우발적인데 그 우발적인 어떤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축적된 분노가 팍 폭발하는 그런 유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택시기사한테도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니 음주운전해서 접촉사고 내놓고 우리 집에 가면 돈 드리겠다. 그러고 이제 살인뿐 아니라 거의 뭐 재산을 뺐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기영이 범행을 저질렀던 집안에서 혈흔과 머리카락 DNA 조사 결과 남성 1명, 여성 3명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거 혹시 다른 피해자의 흔적일 가능성은요? 근데 송치된 후에 조금 다른 보도가 나오는 건 그래요? 7명의 여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참 이 이기영이 조금 너무 잔혹하다는 게 본인이 거기 주인을 살해한 후에 그 집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걸 신고한 여성은 또 다른 여성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발견된 여성이 한 7 되는 거고 거기에는 본인의 모친과 모친의 친구는 이 현장에서 이기영의 물건을 치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2명은 제외고 청소 도우미 제외고 그럼 4명의 문제가 걸리는 거고 여기에 남성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전체가 몇 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혈흔과 모발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그 장소에 계속 살면서 또 다른 여성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자, 게다가 전 동거녀의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서 이게 진술을 바꾸더라고요.
하천에 유기했다. 그랬다가 인근 강가에 매장했다. 이거 믿을 수 있을지.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보시고요? 진술은 왜 번복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술 번복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오늘 송치인데 어제 얘기했어요. 예. 어제 밤에 포크레인을 불삭기로 거길 싹 다 뒤졌습니다. 그게 못 찾은 거죠? 지금도 뒤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람이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렇죠. 2시간, 3시간 불삭기를 했으면 100m 이상은 다 팠습니다. 예. 근데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진실로 믿어야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의 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은 이 말들이 다 허위에 의한 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심이 드는 거죠. 자, 눈에 띄는 부분이 이기영의 범죄 전력입니다. 그동안은 강력 범죄는 없었고 음주운전 전과 사범으로 드러났더라고요. 자, 연쇄살인 흉악범이 강력 전과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연쇄살인 흉악범이 강력 전과가 많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강호순 그리고 이제 이 정남규 같은 경우도 또 유영철도 예, 빠져나가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지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범의 어떤 범죄는 누적돼 있는데 예. 결정적인 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게 더 경찰도 이게 더 위험하게 보는 게 위험하다. 계속 피해갔다. 네. 군대에 있을 때 부사관에서도 네네.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하게 했는데 네네네. 계속 그게 반복됐다. 예. 그러면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경찰을 물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그런도 나오는데. 있고. 아, 그래요. 이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 건이 터지면 여러 건이 나오는데 그걸 그동안은 잘 은폐하고 있었다. 그렇죠. 오히려 잡범으로만 보여지고 있었다. 자, 이기영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모에게 자세히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택시기사를 살해하던 날에는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의 부모와 이제 밥 술자리를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상당히 예의 바르게 술을 마시더라. 자, 이런 태도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람이 가면을 쓴 거죠. 가면이다. 소위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철학적으로는 페르소나라고 하지만 네네네. 이것은 이중 가면일 수 있죠. 되게 평범하고 착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양복 입은 뱀처럼 소시오패스 특징이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죠. 위험한 방식이다. 자, 오늘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거 다 입증될 걸로 보십니까? 강도살인 입증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건이죠. 네. 택시기사 건은 되는데 지금 여성의 시신을 못 찾으면 그거는 기소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일부에서 제가 언급을 해서 이게 이 사건 본부에서 우리 배 교수님이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서울시 행정안전부 윗선수 안 되고 있다. 경찰 내 현장만 이제 계속 훑고 있다. 근데 특수본이 그렇게 지금 결론 내릴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상급기관은 혐의 없음. 어떻게 보세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죠. 안 해보고 없다고 하면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네.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명확한 겁니다. 네. 했어야지. 해고 결론을 내야죠. 네. 하지도 않고 결론을 내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워낙 또 끔찍한 사건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기영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게 정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진실은 또 진실대로 밝혀져야 되겠죠.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본부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커피 받으실 분들은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당첨자를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에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